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과 터키의 관계가 날로 경색돼가고 있는 가운데 터키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맞대응하겠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통상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금요일인데요. 터키의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니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에서는 도통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전 11시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국제 외교 관계가 시장에 큰 이슈를 작용하는 만큼 오늘도 글로벌 이슈를 선별을 해서 저희 상품들 간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ndb.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09% 오르면서 2242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802억 원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192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3% 오르면서 769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도 역시 기관이 매도를 펼치고 있는데요. 기관은 21억 원, 외국인은 1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요. 개인은 44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현재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이 국내 증시를 많이 흔들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실적주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요, 0.12% 내리면서 7,380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3% 소폭 내리면서 2,844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일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강달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0.05% 소폭 내리면서 96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03% 소폭 오르면서 1,179달러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소식에 유가는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08% 소폭 내리면서 64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네, 상해종합지수는요, 어제 0.66% 내리면서 2,70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 역시 조금 내렸는데요. 0.82% 내리면서 27,1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0.08% 내리면서 730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장에는 통상적으로 그랬듯이 현재 거래량이 많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역시 다른 코인들 역시 현재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오만 2%대 강세인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비트코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3위에는 에이다, 4위에는 이오스, 5위에는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해보죠. 저희 최영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체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를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금융권이 연준 볼커룰 규제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IMF가 터키에 시장 안정성을 위한 경제 정책 전념을 주문을 했습니다.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Bank says no thanks to Volcker rule change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이 볼커룰 변화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을 내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는요. 페드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볼커룰 규제 개정안에 대해 월가 은행들이 불만을 내비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볼커룰 2.0 그러니까 새로운 개정안이 오히려 법 준수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Turkey must commit to promoting stability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IMF 측에서 이 터키 측은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요. IMF는 통화가치 급락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터키에 대해 시장 안정을 위한 건전한 경제 정책을 전념할 것을 주문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MF의 한 대변인은 이 익명의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면 새 정부는 거시 안정성을 촉진하고 불균형을 줄일 건전한 정책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이슈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던 윤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의 뜻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볼커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금융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들어가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 볼커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자기 자본을 통한 투기성 거래를 막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히 말해서 원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을 할 때 자산을 가지고선 트레이딩을 들어가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서 트레이딩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차이가 있다면은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상으로 이제 MDD 계약을 해놔서 사실상 손실에 대한 일부 책임을 이제 피해자 일반 소비자들한테 돌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본 거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기업의 자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어느 쪽에서 계산이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주로 쇼트 트레이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단타 트레이딩 로 인해서 수익을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냈다라면은 이 시장의 어떤 투기성 트레이더로 분석을 하면서 이 투기성 트레이더의 손실 그리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자기 자본 거래로 빠지는 한마디로 이 리스크를 모두 다 기업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상으로 이걸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 트레이딩의 기간에 있어서는 이제 볼커룰 1.0 기준으로 지금 60일 기준 빠르게 치고 빠지는 매매를 했을 경우 60일 이상 포지션을 장기 보유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이내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 트레이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본으로 거래를 해서 이거에 대한 회귀 제한 부분을 전부 다 개인 자산에서 개인의 법인 자산에서 빼도록 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월가에서 이 볼커룰에 대해 개정안에 대해서 좀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런 뉴스인 거죠? 네, 일단 볼커룰 개정안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2.0이라고 하죠. 그래서 90일 기준으로 매도 가능한 증권에 대해서 포지션을 매각을 했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전부 다 회계 처리를 법인, 개인 자산 운용으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네, 일단 이 자산 운용 방식에서 추가적으로 조항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지금 2,500만 달러를 넘는 매도 가능한 증권, 이 거래를 들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살짝 우회하는 방식의 법안을 내놨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2,500만 원 달러를 넘는다면 그냥 매긴다가 아니라 일단 증거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지금 법안을 써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 은행들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좀 던져졌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월가은행들이 별로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90일로 연장됐다라는 거. 한마디로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내 포지션을 60일 안에 빠르게 청산하지 않고 60일을 넘겨서 청산을 했으면은 단타 트레이딩으로 분류를 안 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이제 90일 이내에 거래를 했을 경우 한마디로 60일에서 90일까지 더 추가적으로 기간을 포지션을 더 보유해야 하는 시간이 연장된 겁니다. 그럼 사실상 단타 트레이딩, 쇼트 트레이딩을 연구해왔던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2,500만 달러에 대해서 증거 제출을 해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행한테 기회를 주는 걸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본이 아니라는 증거만 잘 제출해 주면은 우리 월가 쪽에서는 살짝 넘어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열어놓은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열어놓은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은행들한테 규제가 지속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자면은 지금 월가에서 살짝 은행들한테 책임 전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기가 아닐 때 리스크가 없을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통과 오케이를 해주겠죠. 오케이를 해주면서 은행들한테 리스크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규제 법안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금융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책임을 전부 다 금융권에다 떠버릴 수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책임 자체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우리는 이 증거를 이건 개인 자본, 법인 자본 거래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다. 타인 자본 거래로 분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부가 욕을 먹을 상황에서 전부 다 금융권에다 책임을 전가시켜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지금 좋을 때는 같이 먹고 사는데 안 좋을 때는 버리겠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에 불만을 좀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은행들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매도 가능한 증권이라는 부분이 좀 포괄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 가능한 증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 등급 회사채,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 등 광범위하게 좀 포지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증권이 단순히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 거래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 유동화 증권 전부 다 포지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HTS 상으로 거래가 되는 대부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기 자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법안을 피해 가려면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는 증거, 한마디로 이제 계약서 상으로 일반 개인들한테 쇼트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승인을 받아 놓거나 혹은 쇼트 트레이딩은 승인을 안 받아 놓더라도 미리 펀드사의 규정상으로 만들어 놓거나 외부적인 부분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월가에서 규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연준 측에서는 이걸 그냥 법안으로 규제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류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상 이제 월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지금처럼 이제 호황이 좀 지속이 된다면은 살짝 로비를 해줘 가면서 플레이를 할 것 같습니다. 로비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본으로 분류를 하지 말아달라, 타인 자본으로 분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뒷로비를 들어가 줄 것 같고요. 네, 다만 추후에 이게 사태가 비트코인에서 터질 수도 있고 혹은 ETF권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가지는 상품에서 터질 수도 있고 다음 사태가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위기가 추가적으로 약하게라도 발생을 한다. 그럼 그때 시점 기준으로는 전부 다 책임 전가를 법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 랜드컬스 연준 부의장, 이분은 이제 금융 규제 담당 부의장입니다. 규제 담당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5월 연준 수준항에 변화를 주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 이때 5월 때까지만 해도 그냥 기간 90일로 늘어나진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렸던 증거 제출에 대한 부분은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지금의 규제안보단 좋아질 거다라는 방향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의 포지션으로 보자면은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단물은 먹을 때 먹고 쓴물은 쓸 때 뱉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투자가 좀 더 팍팍해졌다 이런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대표님은 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나요? 네, 일단 볼커를 완화를 통해서 대출 상품 파트 이거를 강화하려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일단 볼커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어떤 투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허용해주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까지의 연준 태도로 보면은 금융위기 완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은행들이 이런 행동을 좀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은행들이 쇼트 트레이딩을 통해서 지금 90일이
90일로 길어졌다는 거에서는 일부 상당한 반론이 제기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은행 자체가 이 부분을 트레이딩을 짧게 치고 가면서 규제에 대한 부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좀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오히려 지금 은행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는 쇼트 트레이딩 펀드사들이 있어요. 이 펀드사들의 규제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지금 2,500만 달러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월가로 보면 이제 300억 정도면은 일반 최소 프랍 트레이드도 300억 정도는 그냥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0억 정도는 그냥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쉽게 넘을 거라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 지금 은행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펀드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세게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IMF가요, 이 터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나선 건가요? 네, 사실 터키 중앙은행이 이번에 리라화 폭락 사태, 이제 그 명품 사셨나요, 혹시? 아니요. 네, 리라화 폭락 사태 때 이제 네이버의 이제 검색 순위에 명품 관련된 부분이 올라갈 정도로 좀 유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 사태 이후에 중앙은행이 포지션을 어떻게 취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번에 중앙은행이 취한 포지션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리라화의 폭락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오히려 리라화의 폭락을 가속화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IMF 측에서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이번 주 초부터 계속해서 좀 드려왔었어요. 이 IMF 측에서 터키 중앙은행 쪽에 한마디 할 것 같다 했는데 결국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앙은행이 내뱉친 포지션들이 지금 너무 좀 기존의 다른 메인권 중앙은행들, 즉 ECB나 FOMC 같은 쪽에서 쓰는 방식들이 아니라 너무 독단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들어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규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좀 리라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정세에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판단들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일시적인 급락 이후에는 잠깐 버텨주는 모습은 있습니다. 잠깐 버텨주는 모습은 있는데, 일단 달러 자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달러당 5리라가 채 되지 않았던 환율이 일단 13일 장중 한때 이제 7.24 달러까지 치솟았었고요. 한마디로 거의 뭐 한 3분의 30% 정도 치솟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버텨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상태를 보면서 중앙은행에서 포지션을 내뱉친 게 더 문제입니다. 일단 카타르 쪽에서 투자 약속을 들어갔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카타르 쪽에 투자 약속을 뭐 대규모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맞지만, 문제는 카타르가 사실 시아파예요. 사실 이란이랑 똑같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쭉 보면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리트 국가들이랑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는 대부분 다 이제 순위파여서 사실 좀 온건파죠. 근데 지금 카타르만 유일하게 옛날에 사실 그 도하 아시안 올림픽을 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카타르가 좀 순위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아파에 속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과 카타르, 사실 시아파의 대표 주자들한테 지금 지원을 받고 연동을 받고 경제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터키가 시아파로 분류가 돼서 지속적으로 미국한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단 IMF 측의 구제금융요청 들어가려는 징후는 없다. 다만 터키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구제금융을 들어가는 쪽이 IMF 쪽에 먼저 신청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미국과 관련된 주요 메인국들한테 저항을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원을 시아파 쪽으로 받았다는 거는 추후 이란과의 경제 연동성도 지속적으로 끌어가겠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이 근무기 운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터키 국민들은 그다지 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 이 터키 중앙은행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뭐 그 운동 자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건데, 정확히는 뭐 그런 금모으기 운동을 떠나서 이제 보유한 금에 대해서도 리라로 좀 바꾸는 게 어떠냐라는 권고사항까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권고사항들이 사실상 리라화를 오히려 통화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리라에 대한 매수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가창만 보고
보고 플레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HTS 상에서 호가창 아래 매수 물량들 좀 걸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일단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관점인데, 문제는 이 브레이크를 만들어 놨어도 이 리라와에 대해서 수급이 넘어가 주게 되면은 매도 수량들이 이 매수 수급들한테 전부 다 물량을 털어내고선 트레이딩을 나가게 되면은 사실상 리라와 보유자들은 굉장히 보유 수량이 그냥 공중에 떠버리게 되죠. 그럼 이 통화 가치들은 결국에 다시 시장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통화 가치 재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호가창만 보고 플레이하는 굉장히 좀 단타적인 개인 트레이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통화 정책 대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다 플러스로 지급 준비율 인하, 한마디로 지금 은행들이 지급 준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풀어서 내보내도 괜찮다라고 추가적으로 용인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통화 수합 거래 비중 약화, 이 두 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이 두 가지 다 위험합니다, 사실. 지금 지급 준비를 낮춰서 들어가게 되면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까지 대출 상품으로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출 상품 빼겠다는 거는 결국 다시 또 유동량을 통화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이 터키 측에서는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유동량을 공급을 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이 있어도 시장 전체 규모가 파이가 커지니까 이 부분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화 수합 비중도 마찬가지로 유동량을 추가 공급을 해주면서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통화 수합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거래 비중을 낮춰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트레이딩 비중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통화 수합 비중이 낮아진 국가는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양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의 통화 수합 잘해놓고 있는 포지션을 낮춰가면서까지 플레이할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오히려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은요, 코인 이슈 앤 가이드에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달 말에 중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건데요. 이번 방미를 통해 과연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IT 공룡 텐센트가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로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텐센트를 흔들리게 만든 것인지 잠시 후에 김정철 본부장과 이슈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철 본부장님과 연결돼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먼저 마감장을 좀 살펴봐야겠죠. 전일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이제 위안화 자체가 지금 최근에 급락세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는데 위안화 급락 때문에 이 여파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증시도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켰다. 미국장이 많이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다만 이제 위안화가 계속 안 좋다는 부분이 앞으로 중국 증시가 향후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를 좀 많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더 올라가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2,700선을 겨우 지키고 있고 0.6%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협상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심에 좀 영향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수나 현대 성분 지수 같은 경우는 물론 더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 주류, 석유, 교통우수, 시멘트, 하공, 발전설비, 가구, 철강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고, 이제 현재 위안화 판가 절하 때문에, 위안화 가치 하락 때문에, 이런 계속 매도세가 유발이 된다.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글로벌 헤지펀드가 공격을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에다가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중국 증시가 그래서 좀 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안화 안정세를 좀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먼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최근 중국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환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계속 무역전쟁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실무진끼리 이제 이번에 미팅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이번 달 말에 중국 대표단이 이제 방미하게 되고 미국에 방문하게 되고요. 창하급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일말의 기대를 좀 걸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 미국의 이 협상이 지금 이번 달 말에 재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달 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과연 좀 양측의 무역 전쟁의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가 16일 날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왕서원 상무부 부부장이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이기도 한데요. 미국 측 요청으로 미국에서 일단 한번 실무 협상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협상에 이제 응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하순에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데이비드 멜파스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쌍방이 좀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서로 의견을 조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무부는 이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 형태에 반대를 하고 어떤 일방적인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는 환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피력했어요. 근데 이게 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는 건 뭐냐면 계속 이제 협상을 계속 안 하고 있다가 2달 만에 이제 협상을 재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양보안을 내놓는다. 사실 내놓는다 하더라도 미국을 받아들일지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양국이 이제 무역전쟁 위기를 타개할 만한 도파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웬만큼 좋은 카드를 주지 않고서는 미국은 응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목적이 사실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 때문에 어떤 카드를 내밀어도 다 싫다고 할 거예요, 그냥. 그리고 11월이 중간선거가 지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카드를 내밀어도 다 좋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한다면 사실 막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창하급 회의 때문에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대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런 게 이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그나마 낫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차관급 대화가 좀 잘 되면 고위급 협상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양측의 효과보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싶은데 좀 어떤가요? 무역전쟁 발발 후에 이제 중국 주식이나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위안화 고시 중간가격 같은 경우가 6.8856위안. 제가 6.78까지 얘기 드렸거든요. 6.78까지는, 수익을 잘 드렸고, 그 뒤에 그 이상 올라갈지 좀 몰랐는데, 이제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10일 날 이후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상해종합증시도 1월 말 최고점 대비 2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지표상으로 이제 지수가 떨어진 건 사실 그렇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많이 안 좋습니다. 7월에 이제 소비, 생산, 투자 증가 모두 다 둔화세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국 무역전쟁 영향이 크지만 전체로 통제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표가 부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이제 사실 중국 정부에서 많이 걸릴 겁니다. 다만 미국은 무역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중국을 가장 쫓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불거졌던 이슈긴 한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지금 중국의 텐센트가 부진한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진 않은데 순이익이 좀 감소한. 그러니까 순이익 감소, 겨우 2% 감소한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하는데 텐센트도 지금까지 감소해 본 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갑자기 이제 감소세로 꺾였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실인 것 같고요. 홍콩 증시에서 이제 텐센트가 상장되어 있는데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순이익은 좀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어떤 시그널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미국의 IT 나스닥도 좀 밀렸던 단초를 좀 제공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게임 기술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당국의 심의 강화 등 영향이 좀 있다. 최근 주가도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실적의 내용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큐큐 메신저나 각종 온라인 그리고 게임 시장에서 이 텐센트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하니까 이유도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텐센트 게임 매출 감소가 기존의 게임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을 교체기, 과도기다. 과도기 때문에 뭐 실적은 잠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 대박 모바일 게임 중에 왕자영어라고 있습니다. 왕자영어가 이제 텐센트를 먹여 살렸던 게임인데, 2018년 2분기 액티브 유저 숫자가 무려 2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교체기로 보기에도 조금 감소폭이 좀 크거든요. 반면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게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규 출시 게임이 빠르게 그 시장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 내놓은 인기 비디오 게임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국으로부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중국의 그 3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텐센트는. 그래서 이제 투자가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주로 이 텐센트가 각국의 게임 업계에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굴지의 게임사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현재는 투자가 중단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결실은 또 투자해놓은 거는 맺지는 못하고 있고 본인들의 이제 게임도 그렇게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데 다만 긍정적인 건 뭐냐면 게임 쪽에서 실적이 좀 줄었지만 광고 매출은 39% 증가했고 이제 그러니까 매출은 39% 그다음에 이제 전년 분기에서 32%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게임 쪽이 좀 안 좋을 뿐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접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고 얘기를 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개해줬던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도와주시죠. 네, 제가 전반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3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5개월 동안 제가 종목을 나온 거 숫자를 세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72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중에 48개 종목이 수익으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익 청산, 1차 수익 이상 청산하고 끝난 게 48개 종목이고, 그리고 현재 뭐 아직 손절가 수익 청산 목표가 아직 도달을 하지 못한 게 한 11개 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손절을 당한 종목들인데, 제가 자꾸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 다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잘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 된 종목도 좀 얘기 드리고자, 얘기 좀 이제 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중국 평안보험그룹입니다. 중국 평안보험그룹은 일단 중국 내 1위입니다. 1위 사업자 보험그룹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을 때가 3월, 4월 이제 하라고 반등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1차로 매수가 잡아놓은 게 1라인입니다. 1라인이죠. 70.96956. 중국 평안보험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홍콩 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매수 라인을 뚫고 쭉 내려가면서 손절가 라인 터치한 상황이죠. 70달러,
70 홍콩달러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그 나머지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평안보험은 당분간은 중국 금융주는 보지 말자. 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중국 금융주를 보시려면은 주가가 좀 가야 돼요. 주가 가야 되고 전체적으로 매대마진 좋아지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좀 그러니까 평안보험이 다시 오르기에는 그렇게 이제 여건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해보서제약입니다. 해보서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좀 초반에 좀 올랐어요. 초반에 좀 올랐는데 초반에 좀 올라가지고 목표가 실현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제 다시 좀 많이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많이 올라서 수익이 실현됐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2,000%까지 다 제시를 해드렸는데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한테 제가 이제 다시 톡방에서 다시 한번 제 추천을 드렸는데 제약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이탈이 되면서 현재 지금 이게 저는 17.860 위안에 지금 손절을 잡아놨는데 이 손절을 깨고 내려간 상태인데 그래서 해보서제약 제약바이오들 중에는 해보서제약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당분간 좀 접근하지 말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강봉리튬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강봉리튬. 강봉리튬은 좀 되게 안 좋게 끝난 케이스인데요. 추천하고 나서 수익으로 거의 많이 못 가고 쭉 밀리면서 결국은 손절가를 터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강봉리튬 같은 경우도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 저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당분간 우리 접근하지 말자. 접근하지 말 종목들 위주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은 이거는 이제 약간 컨셉은 좀 다른데요. 이리시럽하고 중국 몽우입니다. 중국 몽우 이리시럽 모두 다 어떤 회사냐면 중국 유제품 회사들이에요. 이 두 종목 다 중국 유제품 회사들인데 차트는 비슷합니다. 이리시럽 가지고 얘기 좀 드리고 싶다면 소개드리고 나서 1차 부분 찍고 지금 쭉 밀리면서 손절가를 터치한 상황이고요. 손절가 이탈한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해서 25,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25.870 위안을 다시 회복하면요. 다시 한번 관심 좀 기울여보자.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원래 한 자녀 정책이었다가 두 자녀로 늘어난 이후로 이쪽 유제품 쪽이 상당히 성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좀 주가가 안 가고 있는데 저 같은 거의 조정 국면이 마무리되고 지지라인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된다. 중국 몽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몽우기도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 드렸던 종목은 다 이제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리시럽과 중국 몽우 위주로 재접근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훑어 주셨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슈엔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사태에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제2의 화폐로 암호화폐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오일같이 기반을 둔 암호화폐 페트로인데요. 과연 새로운 화폐 도입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윤진 멘토의 이슈 분석을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론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용자를 보유한 비트토렌트를 인수했습니다. 트론트는 왜 B2P, P2P 사이트를 인수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트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진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볼게요. 내용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이제 대표적인 국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에 가장 먼저 좀 손을 대게 됐었고요. 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인들이 가장 수출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오일을, 오일 사실 기초자산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해외 선물에서도 메인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암호화폐를 출시를 진행을 들어갔었고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번에 국영 석유기업 쪽에서 본인들의 회계 자료의 기준으로서 활용하겠다라는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제2의 화폐를 지금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먼저 페트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베네수엘라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이 되면서 본인들의 통화, 이제 볼리바르에 대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사실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마트에 정말로 이제 돈 싣고 가는 그 사태가 또 오랜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볼리바르를 굳이 보유할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화폐 개혁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통화 정책의 방식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라는 대안이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화폐를 신규 발행을 들어가면서 통화 가치를 재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들어갔었다면은 이 부분이 사실 아직 현재 베네수엘라의 정치 상황이나 뭐 경제 상황이 둘 다 좋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뭐 화폐 개혁을 해봤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 이제 추후 변동을 줄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발행을 들어갔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시선을 내다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행하자마자 바로 7천억 달러가 몰렸어요. 7천억 원이죠.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미국의 자산까지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추후 미국의 자산들이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빨려갈까봐 트럼프가 미리 사전에 트위터에다가 이런 공격에 대한 부분을 올려놨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통화 정책은 아닌데요. 현재 그러면 이 페트로를 회계 단위로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일단 ABC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국의 석유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했던 이제 페트로 상품에 대해서 이 본인들의 국영 석유 기업, 이제 PDVSA라는 국영 석유 기업입니다. 이제 기존에 한번 이제 10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을 컴플레인을 걸어서 제소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영 석유 기업이 개발하던 개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이 시추를 뽑아내는 토지에 대한 부분을 압류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기존의 회계 자금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이 화폐를 신규 발행하는 페트로로 교환을 해서 페트로로 우리가 회계 단위를 찍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나머지 기업들이 좀 우리의 국영석유 기업을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자. 왜냐하면 이제 국영석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GDP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제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롤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업들이 좀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연관 기업들도 이 회계장부를 페트로를 기반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기업들도 역시나 본인들이 원래 볼리바르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화폐를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바꿔나가려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었던 부분이 이제 볼리바르화로 회계장부를 찍어냈을 경우에 기존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환율상으로 이게 지금 이득을 본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회계장부상으로 보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들은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래서 회계장부상으로 수치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막 공 하나가 더 붙어서 매출액이 올라갔고 막 순이익도 올라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볼리바르와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뜬 부분이었기 때문에 회계장부를 이거 분석하려면 매번 이 시점 기준의 통화 가치로 분석을 해서 다시 재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암호화폐로 교체하는 방식 자체가 오히려 지금 볼리바르화로 회계장부를 지속 작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은 정책인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지금 법정 통화의 비중을 좀 기존의 법정 통화의 비중을 줄이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일단
페트롤을 기반으로 상품 이제 가격, 급여 체계를 전부 다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노동자 기준에게 굉장히 적용이 많이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회계장부상으로 노동자들한테 페트롤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의 급여를 발행을 한다라는 정산을 먼저 받게 되고, 만약에 뭐 노동자들이 받는 거를 볼리바르화를 받기를 원한다면 볼리바르화를 주겠지만, 뭐 요즘 인플레이션 사태를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차라리 암호화폐로 그냥 주세요라고 하는 게 추후 점점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익숙치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암호화폐가 좀 스마트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자 관련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자제품 관련된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도입이 바로바로는 어렵겠지만 추후 전환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지금 기존의 법정통화 볼리바르 자체에 대해서도 화폐 단위를 줄이는 리디노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디노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그냥 지금 볼리바르화를 암호화폐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 번에 모든 화폐를 암호화폐로 그냥 우리가 교체를 하고 암호화폐만으로 우리의 통용을 하자. 한마디로 저번에 서인도 제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런 제도처럼 본인들이 어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 플랫폼을 완벽하게 국가에다가 까는 구조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먼저 선사례로 도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통화를 바꿔나가면서 화폐 개혁을 부분적으로 이뤄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제 트론의 저스틴 선이죠. 굉장히 좀 젊은 CEO인데, 이제 비트토렌트를 인수를 들어가면서 10억 유저, 비트토렌트가 가지고 있던 10억 유저에 대해서 본인들의 D앱 설치로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트론이 인수한 비트토렌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사실 뭐 토렌트라는 단어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에서 특히 막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P2P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이자 이제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P2P 플랫폼으로 많이 활용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영화나 이제 음악 같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옛날에 다운을 받으셨습니다. 뭐 최근에도 많이 이용자들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나 주로 이제 VOD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특히 국내에서는 많이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무료 음악 다운로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최근에는 음원 사이트 그리고 영화 사이트, 최근에 네이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빠르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 플랫폼이 옮겨가서 이제는 많이 좀 사용하지 않는 플랫폼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국내로 이제 토렌트를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예를 들자면 이제 옛날에 푸르나나 당나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P 플랫폼 전송으로 인해서 이제 시드랑 뭐 피어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뭐 이런 단어들은 좀 어려우니까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으면은 동시에 같은 파일을 갖고 있다. 프로그램이 뭐 A부터 C라는 세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같은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사용자인 D가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싶어 할 때 A, B, C가 동시에 한 번에 전송을 해줘서 전송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나머지 이용자들의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쏴주면서 이용을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플랫폼이 기존에 제가 과거에 좀 설명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유가 이 블록체인 서비스랑 굉장히 좀 유사한 게 제가 토렌트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왔어요. 왜냐, 토렌트도 역시나 여러 컴퓨터에서 정보를 분산해서 전송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분산 원장을 통해서 본인들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트레이딩이 왔다 갔다 플레잉이 옮겨감에 있어서 굉장히 그나마 기존 플랫폼과 유사한 게 토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토렌트, 제가 알던 그 기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인수가 이 이더리움을 넘기 위한 좀 그런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 좀 이번에 목표가 어떤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더리움이 이번에 그 D앱 서비스가 좀 망했었죠. 사실 이제 저번에 포모3D 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 카지노나 게임 건으로만 자꾸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사태이고, 그리고 지금 상위권 12업체인데도 이용자 수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론이 조금 더 선수를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자 플랫폼들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사실 이더리움은 본인의 어떤 네임밸류, 사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네임밸류가 높다 보니까 비트코인 외의 나머지 사용자분들이 전부 다 이더리움이 D앱을 설치한다, D앱을 플레이한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빠르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패로 돌아가고요. 근데 지금 비트토렌트를 인수하면서 이제 이용자 수가 기존의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10억 명이 있었고요. 현재도 이용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분들은 굉장히 영한 유저들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분산적인 플랫폼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한 분산적인 플랫폼들에도 굉장히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는 그런 DB들입니다. 기존에 굉장히 온라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매집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셨던 분들과는 전혀 다른 DB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분산 어플리케이션 D앱을 오픈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 비트토렌트랑 트론을 서비스를 엮어서 트론어스라는 플랫폼으로 팀을 만들어서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오픈하고 나면은 일단 전 세계 개발자 모임 개최랑 동시에 개발자 대회까지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를 열 때 개발자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 나갔죠. 그리고 다양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 나갔습니다. 사실 기존의 이더리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지노나 게임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펙트럼을 좀 넓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넓히는 과정을 위한 모든 전반 서비스들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요,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 드립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